더불어민주당이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구성 협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야 모두 별도 특위를 가동해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대금리차 공시기간 단축 등 금융지원에 이어 함께 반도체 특위를 출범시켰고 더불어민주당도 경제위기 대응 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비상경제 중대본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인신공격이라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문이냐, 관광이냐, 비자 종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원구성 협상 등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전국 상황과 주 52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집시법 개정 등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과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6월 말까지로 못 받고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양보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로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더 큰 민생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습니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부재를 틈탄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것은 3주 전의 일이고 이미 일주일 전에 일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부재를 틈타서 국회를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원구성 협상 타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 취소 요구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협상의 여지도 열어놓은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다음 달 1일 이후 주말 회동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가 총력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비상경제 중대본부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경제난에 씨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여야가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금리 부담을 대출자에게만 가중하지 않는 금융대책을 추진합니다. 당 민생안정특위는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인 예대금리차 공시기간을 현행 분기별에서 매달 공시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끌 쪽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분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 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당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대응특위를 가동했습니다. 첫 기자간담회를 연 특위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3개월이 넘어섰고 또 취임하고 지금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 하나가 지금 없는 게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안산의 한 납품업체도 찾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금융위로부터는 가계부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에 대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충격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예대금리차 방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당 지도부는 물론 당내 특위를 통해 경제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면모를,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부실 대응을 부각해 각각 민생 정당 입지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대립각을 세운 여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출국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이 방문 비자로 출국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모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연구활동을 위한 제2완 문화교류 비자와 관광 비자 모두 방문 비자에 해당한다며 거듭 도피성 출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NSC 회의를 주재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출국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하게 미국에 갔다며 도피성 출국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대의원 비자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연구원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럽니다. 왜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연구원 비자도 안 받고 관광 비자로 급히 갔는지.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인신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한 연구소 초청으로 방문 비자를 받아 출국했고 그 시기도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뒤집는 발표를 하기 전이었다며 해당 사건과 연계해 도피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입니다. 서훈 실장 관광비자란 것 자체도 자극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관광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훈 실장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갔습니다. 12일 날 출국. 하지만 하 의원은 제2원 비자와 관광 비자 모두 방문 비자에 해당하는데 김 의원과 서 전 실장 측이 어떤 비자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도피성 출국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조치했다며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서 전 실장을 월북 판단의 배우로 지목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도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당내 태스크포스를 띄우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정쟁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TF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TF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와 해경, 국방부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통일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TF는 통일부가 사건 당시 숨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사했고 관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던 국회 미래 정치 지도자 연수 과정이 1년여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100명이 모여 청년 정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국회 고성연수원이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미래 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정치를 전공하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의회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건 토론대회. 최근 정치권 화두인 청년 정치와 젠더 정치를 주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합니다.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젠더 의제를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과 기성 정치 안에서 청년과 젠더 의제를 녹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젠더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제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감정 싸움이 아닌 공적 의사결정의 장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 간의 상호가 이해가 부족하고 원활한 소통이 부재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통해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유권자들과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100분 넘게 열띤 토론을 주고받은 끝에 토론대회의 최종 승기는 지난번 우승을 차지했던 서울대학교를 꺾고 전북대학교가 거머쥐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어서 일단 기쁘고요. 청년 정치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당사자인 청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정부의 청년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고성을 찾아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존중함 속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청년의 가슴 끓는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미래 정치 지도자 과정에 참여 희망대학이 늘고 있는 만큼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보다 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 현장에 대변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하반기 연수 과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회 연수도 구상 중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였던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SNS에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 서고 싶었지만 지금은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도 지난 22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자율주행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 지원 세미나에서 한국이 외국에 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산업 환경의 변화와 친환경 미래기술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 여러 주체가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유정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업계 측은 핵심 인력 이탈과 해외 아웃소싱 의존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제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인건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기술 활용도 발전 과제로 꼽혔는데 AI와 메타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창작자와 기획 프로듀서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제 거센데 행안부가 설치하려는 경찰국 어떤 조직일까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는데 이 검찰의 인사, 이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네. 행안부도 이제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이 경찰 조직을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지난 5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이 검수완박 입법이 이 주요 추진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 중 이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이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입니다. 즉, 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대신 이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가 됐고요. 여기에 오는 2024년에는 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경찰에 커져가는 권한, 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비대해지는 경찰을 이제 견제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 조직을 그동안 이제 관리 감독했던 그런 기관은 없었던 건가요? 이제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이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다 보니 지휘 공백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만드는 게 이 헌법과 법령에도 맞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경찰 조직의 반발이 이제 거센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 표명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를 불과 20여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김 청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자 이 조직 내부적으로는 책임을 또 외부로는 저항의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 이 경찰 고위급 인사 번복 논란도 이 김 청장 사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그 쟁점도 짚어볼까요? 경찰국 설치가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법 개정 사항인지가 쟁점입니다. 네.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면요. 1항에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찰이나 치안사무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야당은 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이 행안부는 5항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 속 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거센데 오늘도 그 공방이 이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경찰 제도 근간을 변화시키는 안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자 경찰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예속화 시도입니다. 네, 이제 보셨다시피 여당인 이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주장이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 예속화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경농단 저지 TF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 퇴임 후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 의원과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안부의 이 경찰국 신설 추진을 이 정권의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 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긴 한데 새 정부 집권 초반부터 이 장관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비행기에서 축구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늘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해서 3박 5일간의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죠. 두 사람은 스페인 도착 전 공군 1호기 안에서 순방에 동행하는 취재진과 수행원 자리로 찾아와서 깜짝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첫 순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느냐, 좀 쉬셨느냐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느냐, 자료 보느라 못 쉬었다라고 답하면서 출근길 때처럼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변 중에 한 가지 눈길을 끈 내용이 있었는데요. 긴 비행시간 동안 기내에서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럽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유럽 축구 리그를 보거나 독서를 했다. 평소 축구, 야구 할 것 없이 스포츠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서울에서 마드리드까지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에서도 휴식 중간중간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편하게 주고받은 대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권에선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축구를 봤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오늘 오전에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도 애교 나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또 무슨 얘기를 나눌지 이런 거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럽 축구 보셨다 그러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잠시 쉬는 시간에 유럽 축구 같은 것도 좀 보신 것 같은데 외교할 때 스포츠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또 하나의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 잠시 봤다고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료를 봐도 모자랄 시간에 비행기에서 축구를 봤다니 순방 외교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또 축구를 본 건 잠시일 뿐이고 스포츠도 외교 무대에서 자연스러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길, 비행기에서 이걸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순방 성과겠죠. 3박 5일 동안 최소 14건의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는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데뷔전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천군만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일주일 뒤인 14일 국민의힘에선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서서 여당 의원들에게 반도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장에 자당 의원이 아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임명해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양 의원은 삼성전자의 고졸 직원으로 입사, 30년간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임원까지 오른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저 상견례 자리인 오늘 1차 회의에선 양 위원장에 대한 당 지도부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양양재 의원님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그것도 연구직으로 또 기술직으로 상무까지 오른 아주 신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파를 다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정말 전도사 같으신 분이십니다. 국회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시는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신화적인 존재, 천군만마 최고의 전문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양자 위원장 이력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의 당내 특위위원장을 무소속 의원이 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인데요. 더군다나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 의원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되겠다며 여당 지도부의 찬사에 화답했습니다.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퍼스트 무버로서 또 한 번의 국회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소속으로 남은 양양자 의원. 정가에선 이번에 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육성의 천군만마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은 무엇인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에 나서겠다는 건지 임시국회 소집 배경과 계획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회의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장조차 지금 안 뽑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 구성뿐만 아니라 회의조차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부터 뽑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 위기가 이제 갈수록 악화가 돼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가 계속 공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국회가 개원을 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납품단가 영동제 등 이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말로는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야 합의를 지금 부정하면서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상 중에 이제 원내대표가 외유를 나가버리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피하면서 발목 잡기를 한다, 이 프레임으로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것 아닌가, 전 정부 탓을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빨리 국회에서 국회를 열고 민생을 챙기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이런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움직임에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그 검수완박 법안이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제도 개선을 한 입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입법부가 그 입법을 하는데 검찰이,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검찰과 소통도 안 했다. 검난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총력을 다해서 저항을 하는 건데요. 그랬던 분들이 경찰에 대한 통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제도를. 그것도 입법부도 아니고 이 입법부가 만든 법이 아니라 이 입법부가 만든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상위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통해서
즉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를. 그리고 경찰청장이 항의 뜻으로 사의를 밝혔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고 경란이라고 하고 일선 그 경찰 노조격인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거세게 반발하는데 그래 이거에 대해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면서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검찰 아닙니까?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 없다? 이것은 이율배반이고 아시탑이죠. 이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더라도 검찰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입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정쟁 시도다 이런 이제 말로 일축을 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유가족도 되게 답답해하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됐든 대통령 기록물 공개 됐든 뭐든 저희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무분별하게 군사 정보를 공개하면은 그 SI 정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첩보 내용이라든지 입수 경로가 이게 노출이 되면은 북한에서 이제 정보 체계를 바꿔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 정보 획득이 막대한 차질이 있고 이게 또 미국하고 같이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개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미 국회에서 국방부가 해경이 2년 전에 이거는 월북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에 그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 의원이 이분이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동료들한테 가족들은 당연히 월북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월북 정황이 선명하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 또 해경하고 국방부가 그런 정보들을 보고를 한 게 있으니까 그 국방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기록 같은 걸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다 하더라도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하면 그걸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서 의혹을 풀어보고 그래도 의혹이 풀릴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또 SI 정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의혹이 또 풀릴 수가 없다면은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다 해도 된다 이겁니다. 진실은 절대 감출 수가 없고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그래도 비밀은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그런 정심을 우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기업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로 30일째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전국이 더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현재 국회 상황과 주요 이슈들을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전에 그 용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네. 자유 출연하셨기 때문에 횟수를 한번 세봤더니 몇 번이라고. 총 6번으로 최다 출연이십니다. 저희 뉴스 N이 재작년에 생겼거든요. 아, 네. 2년 동안 6번 최다 출연이십니다. 작년에 네. 3번 나오셨고 또 올해로 또 이제 2번째. 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가장 선호하는 아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 하면서 이제 좀 물꼬가 트이는가 싶더니 사교특위가 다시 또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특위 구성 제안을 이제 거부를 했고 결국 민주당이 오늘 국회 임시 소집에 나섰는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한 달 넘게 좀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먼저 좀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제위기 폭풍 우 속에서 사실 시급히 논의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일했던 기재위에서도 이제 유류세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뭐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들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한 달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까 좀 고민스럽고요.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서 힘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면 이제 한쪽만 목리를 부려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 사실 바로 해결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중재하에 합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국민의힘도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강대강으로 치달을수록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중재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네.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목표를 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국민과 유족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시에는 월북 의심으로 판단했고 지금은 왜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정한 눈으로 들여다보고 증거에 기반한 논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을 보면 사실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판단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SI 자료라고 하는 그 첩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이를 왜 청구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에 어떤 청와대와 군과 해경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기록들을 확인하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양당이 이 문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위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가 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이제 간혹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최근에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을 이제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혼선을 빚은 그 모양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유례 없는 이제 사례인데요. 네. 이제 심지어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은 거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를 찾은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해나 아니면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스형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토해 본 적 없는 이런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양대지침 노동계약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 순간 이제 사실 예상 가능했던 수순이긴 하고요. 지금은 혼선이 있는 것처럼은 보여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고 그것이 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정부는 주 50
52시간제를 선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용 의원께서 지난달에 경제부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동지옥을 열어젖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움직임과 또 노동정책 방향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시기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서 노동정책 관련한 추경호 당시 장관 후보자의 입장들도 좀 검토를 했는데요. 네. 추경호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발의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11건, 21대 국회에서 6건, 총 17건 발의를 했는데요. 이 중에 52시간 약화 등의 이제 근로시간 연장 관련 법안이 7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최저임금 차등화와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 5건, 그리고 파업기간을 단축시키고 파업할 경우 파견을 허용하게 하는 파업 무력화 관련 법안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개 법안 중에서 14건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후퇴시키는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들은 55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 정권의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업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20대, 21대 추경호 장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최저임금 무용론 그리고 주 52시간 해체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건데요. 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정책 결정권자로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초대 경제부총리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노동지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관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소한 노동계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막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은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개편이 이제 주 단위에서 이제 월 단위로 개편하려는 거잖아요, 내용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반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2시간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OECD 국가들 중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으로 2019년에 멕시코 다음에 2위였다고 노동시간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고 번갈아 있습니다. 가면서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은 이 주 52시간제의 그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현직 대통령 사저합 집회 시위로 피해 호소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인근 주민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막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를 막자, 이런 상황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용 의원께서는 아예 집회 제한 지역을 없애자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이제 어떤 취지인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 그리고 서초동 맞불 집회를 계기로 집시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추진했던 것은 사실 그 이전이긴 했습니다. 네. 집시법 11조가 국회나 총리공간 관련돼서는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법이기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사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좀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시기가 좀 공교롭게 지금 시기와 맞물린 건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기관 앞에 집회를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11조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유롭게 국민들이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총리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 집시법 11조는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피해가 큰데 이걸 그대로 이제 좀 방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대책이나 규제 뭐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저는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의원님들께 증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유튜브로만 봐도 사실 5분 이상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각종 혐오 발언과 그렇죠.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집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제도 개선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의 목적이 좀 더 강하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런 목적을 가진 이들 때문에 어떤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평산마을 주민들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를 법률상 원칙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진 않다. 집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경찰이 국민들의 집회에서의 언어를 규제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언어를 경찰이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자제를 촉구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네.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 평산마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이라거나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제를 좀 요청하는 네. 여야 간의 합의 혹은 그런 중재 같은 것들의 공통의 메시지만 나와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쟁이 같은 현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서지 않는지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양당에서 각각을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개정안들만 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양당이 네.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좀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국민들 특히 양산 사저 앞에 이제 그 양산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이렇게 공정할 경우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안에서도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집회 시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의원께서 사실 그 세월호 집회 시위를 하셨을 때 신고를 안 해서 또는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하시면서 기소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총 10건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이 그 의원님의 카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일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카톡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그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사실 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총리공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세월호 당시 참사 이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검찰은 이미 그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을 때 승복하지 않고 재항고를 해서 사실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랜 시간을 끌어서 네. 이번에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무가내식 수사를 해왔던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범죄들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수사 편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 디지털 영역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도 가능하고요.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그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N번방 사태 같은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 편의주의에 기초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 증거물들이 다 무력화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검찰이 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신 건가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네, 이제 기본소득당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하반기에도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히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일하고 싶은데요. 네. 국회가 공전하고 있으면서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고 국회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2,300원이 넘는 주유소에 다녀오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정말 크다. 저도 사실 너무 어렵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좀 국회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 문제에 있어서 강대강의 대치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좀 대승적인 큰 결단들을 해서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민생 현안을 빨리 시급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 등 전국의 현황, 그리고 노동개혁 등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중북부 지역에 무려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밤과 내일 밤 사이 강한 장맛비와 함께 돌풍까지 분다고 하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